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5번째 페이지. 자, 얼마 전 거대한 규모의 일본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산 폭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 때 네. 이야기 나누고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도 좀 일본 지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 각지의 연구자들이 일본 주변에 있는 활화산이라든지 어떤 활성 단층들에 대한 조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들에 굉장히 좀 뭔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어떤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네. 이 내용들을 이미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 상세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련한 학술지나 이런 데 실린 많은 연구 중에 네. 요새 가장 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최근 이제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 남부에 키카이 칼데라라는 해저 화산이 하나 있는데 이 화산 아래 있는 거대 마그마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키카이 칼데라는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궁금하고 이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규슈의 남단이고 좀 더 북쪽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이제 아소산 들어보셨죠? 네, 아소산. 예, 저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아소산이 있고 아소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고바야시, 아이라, 아타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키카이라고 하는 각각 다 칼데라들입니다. 칼데라들이고요. 칼데라라는 게 뭡니까? 여기 사진을 좀 다시 보시면요. 네. 그 칼데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산, 그 분화구 아시죠? 분화구. 네, 분화구. 그 제주도 가보면은 제주도는 백록담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후지산도 보면은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분화구라고 말하고 분화구는 뭐냐면 그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텅 빈 공간, 이 마그마가 빠져나간 그 관 모양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곳을 이제 분화구라고 하는데 네. 이 칼데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그마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밑이 텅텅 비게 돼서 화산이 내려앉은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싱크홀 형태를 이제 칼데라라고 부르고 예. 같이 꼭대기에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백록담 같은 경우는 분화구라 부르고 네.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훨씬 크고 백두산 천지는 약 5k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칼데라. 우리 울릉도 나리분지 같은 경우도 칼데라 직경 한 3km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거로 분류되는데 이 큐슈 지역에 있는 아소산부터 해서 쭉 키카이까지 오는 이 칼데라들은 기본적으로 칼데라 직경이 30에서 20km,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아까 천지가 몇 킬로라고 하셨죠? 5km니까요. 와, 엄청 크네요. 예, 4배에서 한 6배까지도 큰데 예. 이 칼데라의 크기만 보더라도 내려앉은 규모잖아요. 그죠? 네. 무너져 내린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분화 때 얼마만큼 많은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갔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큐슈 지역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화산들이 네. 과거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백두산보다도 훨씬 큰 분화를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화산들이 그리고 과거에 큰 분화를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화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은 미래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어떤 국제적 연구 결과가 크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그 일본 고베대학교 팀에서 이 화산 밑에 저 쭉 일렬로 늘어진 저 형제 화산들 중에 네. 아래에 있는 키카이 칼데라라고 하는 저 화산 밑에 네. 약 220 큐빅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갖는 마그마가 존재한다. 220 큐빅 킬로미터요? 네, 세제곱킬로미터. 세제곱킬로미터.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예. 그게 많은 거라는 건가요? 예. 우리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이재민이 2,700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추산입니까? 네네네. 사망자가 아니라 이재민. 이재민이. 이재민이
270만 명 정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 아래에 지금 마그마방 네. 들어있는 마그마의 양을 예. 약 1큐빅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큐빅킬로미터요? 네. 근데 그게 키카이 칼데라의 220큐빅킬로미터인데? 네, 220큐빅킬로미터입니다. 220배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1815년에 예, 예.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라는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네. 그때 전 북반구에 네. 약 3년간 여름이 없었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화산재 예, 예. 예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분출했던 마그마 양이 100에서 150 큐빅킬로미터. 근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에 쌓여 있는 마그마 양은 훨씬 많은 거네요. 예, 그것보다도. 220 큐빅킬로미터 220 큐빅킬로미터 정도라서 그렇죠. 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분출한다고 하더라도 뭐 백두산 천년 대분화라든지 아니면은 1815년 탐보라 대분화 정도의 분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그럼 네네. 양이 많으면 이게 폭발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양이 많다고 해도 네. 그 막 엄청나게 밑에 저장되어 있는 건 많은데 찔끔찔끔 분출하는 그런 화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런 곳은 자주 분출하고 찔끔찔끔 분출을 합니다. 네. 그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점성이 굉장히 낮아요. 점성이 낮아요. 예, 그냥 묽어요. 음. 예, 줄줄줄 흐르고 네. 보면 빨간 용암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나 백두산, 탐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아예 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가 찔끔찔끔 분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스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점성이 높냐면 네. 하와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꿀처럼 흐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들은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마그마는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하는데 이런 마그마는 우리 치약보다도 더 점성이 높고 바셀린보다 점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립스틱은 거의 고체라고 봐야 되는데. 고체인데 네. 입에 발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점성이. 그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정도의 점성 특성을 가진 마그마를 가진 화산은 폭발이 좀 가까웠다. 예, 라고 지금 봅니까?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올해 나온 그 네이처 계열 저널인데 Communications, Us and Environment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베 팀이 당장 뭐 연구 하나 가지고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으니까 그 이전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네. 키카이 칼데라를. 네. 이 키카이 칼데라라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 큐슈 남쪽에 바다에 있습니다. 예. 예, 바다에 있기 때문에 육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만한 귀퉁이들, 네. 뭐 사츠마, 이오지마, 뭐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는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이지 그 완전히 그 어떤 그 주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조사를 하죠? 예, 여기를 보면은 이게 2018년도 이 고베 대학교 팀이 그 Scientific Report라고 하는 저널에 냈던 내용인데 네. 저 1번, 2번 선이 보이시죠? 네네. 예, 저 선이 뭐냐면 배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네. 땅 속에다가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땅 속을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해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초음파 검사 같은 거. 예. 주로 석유 탐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그걸 화산에다가 지금 일본은 쓰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 용암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기 보면 용암돔. 저기 네. 보면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예. 움푹 들어간 게 칼데라입니다. 예, 직경이 거의 한 20km 되는 칼데라 움푹 들어간 게 있고 그린색으로 네. 보이는 초록색. 것이 네. 원래는 그 칼데라에 없었던 거예요. 불룩 튀어나왔던 제가. 원래 없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완전히 구덩이였었던 곳인데 네. 저기에 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네. 새로 솟아난 겁니다. 저기 마그마가 있는 겁니까? 예, 저게 이제 네. 이 팀이 실제로 이 화산을 가로질러서 네. 탄성파 탐사를 해보고 이 예. 탄성파 탐사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배를 끌고 가면서 이 강철로 된 이 바스켓이 있습니다. 그걸로 네. 화산 표면을 긁어가지고 암석을 채취를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해봤더니 7,300년 전에
이 칼데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어. 그때 당시에 그 방출됐던 마그마의 양이 약 160 큐빅킬로미터 정도 됐어요. 아, 그러니까 7,300년 전에 저 키카이 칼데라에서 폭발이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예. 내려앉아가지고 저게 네네네. 만들어진 거고 예. 그때 당시도 규모가 이미 백두산보다도 큰 화산 분화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구덩이가 만들어졌겠거니 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 구덩이가 다 메워진 거예요.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마그마의 성분도 보니까 네. 7,300년 전에 분출했던 마그마가 아니에요. 아, 새로 만들어진. 잔류 마그마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아예 새로운 마그마가 프레시한 게 아. 가스를 가득 담고 있는 마그마가 새로 공급이 돼가지고 네. 지금 여기에 돔이 하나 탁 네. 자라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돔이냐고 말하냐면 네. 그 하와이 같은 데 보면 용암이 분출하지만 줄줄 흘러가 버리잖아요. 네. 강물처럼. 예. 그런데 이 점성이 높은 마그마는 흘러가지를 못하고 분출하면 이렇게 찐빵처럼 부풀어 올라요. 약간 터지기 직전 여드름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 계속 부풀어 예. 오릅니다. 예. 돔구장처럼 이렇게 쭉 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돔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네, 이 돔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화산에서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마그마가 지금 그 기존의 칼데라를 가득 채울 정도로 돔을 형성했다. 아. 그러니까 7,300년 전 잔류한 오래된 마그마가 아니라 새로운 마그마가 새롭게 네. 그 돔을 채우고 있다는 것도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예, 예. 요 그림 전에 제가 좀 예.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네, 네, 좋겠는데, 요걸 보시면, 아, 죽이네요. 예. 네, 그 백두산 같은 이런 화산이 한 번에 큰 분화가 일어나고 천지 같은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번 큰 분화가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싱크홀처럼 내려앉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공급되면서 원래 지형이 복원되고 다시 폭발하고 아. 이런 윤회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 아. 이 사이클이 화산들마다 다 달라요. 아. 네.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네. 이 윤회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폭발할 준비가 됐다고 보는 됐다. 거예요. 이게 한 7,30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는 네. 건데 예.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칼데라가 원래 모습을 복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밑에 실제로 분출할 수 있는 마그마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논문을 발표한 게 이제 Communications Ascent Environment에 나온 내용인데 네. 이건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 화산에다가 화산을 가로질러서 지진계를 쭉 깔았어요. 아, 예. 예, 지진계를 우리는 이제 지진 나는 것 탐사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산 조사하려고 지진계를 까는데 이 지진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깊은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지진계를 그리고 하나만 딱 두는 게 아니라 일렬로 쫙 열을 지어서 배치를 시키면 예. 이 일렬 따라서 이제 2차원 단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를 쓰냐면 네. 이 지진파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 암석을 지날 때하고 네. 녹아 있는 부분을 지날 때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녹아 있는 부분을 지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서 2차원 단면상에 구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을 보면 나올 건데 그 아까 지진계를 가지고 그 화산 밑에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5km 한 15km 지점까지를 들여다보니까 마그마 방이 좌우로 한 20-30km가 되고 위아래로 한 10km 정도 되는 마그마 방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예. 예, 저게 이렇게 이제 시각화된 거고 저 안에 이제 마그마 양이 얼마 정도 될까를 추산을 해보니 220 큐빅킬로미터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동일한 방법으로 후지산에서도 마그마 양이 계산이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키카이 칼데라가 훨씬 많은 마그마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에이 막 이러면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면 좋은 거지. 네네. 좋은 건데 이게 근데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예.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지진이나 화산을 시한폭탄에 네.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돌아오면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폭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이게 총에 비유를 하거든요. 총이요. 네. 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안에 이미 장전이 되어 있고 하지만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이상 그 발사가 되지 발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총이 발사되는 이유가 사람 손가락 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저기 화약의 그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사람의 손가락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키카이 칼데라의 상황은 네. 이미 장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누군가가 방아쇠만 당겨주면 아, 된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고 예. 방아쇠만 누가 던지면 네네네. 네. 방아쇠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방아쇠 그 뭐 이런 거죠. 쥐덫이 하나 있는데 네. 쥐덫을 스프링을 딱 해가지고 취지를 올려놨어요. 그 쥐덫이 그 쥐가 와서 건드리기 전까지는 얘가 그렇죠. 작동이 예. 안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쥐가 무엇일까? 쥐라는 게 어떤 쥐가 걸까? 뭡니까? 예, 쥐가 예. 존재하는가? 음. 이런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화산학자. 지질학자들일 그렇죠. 텐데 네. 결국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쥐의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마그마방의 압력이 증가한다거나, 네. 예, 갑자기 위에서 누르고 있는 네. 질량이 감소한다던가. 누르고 있는 질량이 감소한다. 네네네. 그럴 수가 있나요? 화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일단 4가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 그 어떤 네. 진동인데 그 마그마방을 흔들어주는.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액티비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바닷속이고 우리가 배제를 한다고 쳐도 네. 첫 번째 압력. 첫 번째 이제 그 트리거링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그 마그마 방에 추가로 마그마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그 마그마 방이 임계 압력을 넘어갈 때, 아하. 네, 그럴 때. 네. 그리고 압력이 또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1980년 그 미국의 세인트 헬렌즈 화산이 그렇게 분화를 했는데 지금 용암돔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예. 키카이 칼데라에. 네. 이 용암돔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자기 자체에 이제 계속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돌이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경사가 많이 급해지면 어딘가 무너져 내리게 될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렇게 돼서 위에 있는 돔 어딘가가 붕괴가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갑자기 해소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뚜껑이 이렇게 약간 압력밥솥 연 느낌이 예, 있죠. 그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 분화가 될 수가 있고 네. 이제 세 번째 진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동은 지금 후지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후지산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트리거링 팩터를 뭐로 보냐면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도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 네. 그 전 한 49일쯤 전에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9점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 거의 90%로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지금 후지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옆에 있는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도 네. 똑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영향을 받는군요. 키카이 칼데라도. 예, 지금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키카이 예. 칼데라의 위치가 지금 난카이 해곡의 바로 옆에 위치를 그렇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난카이 해곡이 동서로 굉장히 길거든요. 네. 1000km 이상 되는데 네. 여기 동쪽에서 발생하면 네.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고 예. 서쪽 서쪽이면은 부분에서 키카이 발생- 칼데라고 혹은 둘 다 분화시킬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두 화산 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진동 이 요소가 자극을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네네. 얘는 해저 화산이잖아요. 예. 해저 화산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했을 때 뭐를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떤 일단 해저 예. 화산이라고 좀 부르는 게 해저라는 것도 중요한 건 바닷물의 깊이입니다. 바닷물의 네. 깊이. 얼마나 깊이 있냐? 네, 뭐 한 1-20m 밑에 있는 화산은 물속에 있다고 해도 해저 화산이라고 부를 가치가 좀 낮아요. 네. 근데 한 수심한 1000m, 2000m에 있으면 네. 그 수압 때문에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 키카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긴 하지만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용암돔 자체가 거의 해수면에 닿을랑말랑할 올라왔군요. 정도로 예.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산은 바닷속에 있지만 분화를 한다면 거의 육상 성층 화산처럼 거의 그렇게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정도 뭐 그렇죠. 그 우리가 흔히 플리니식 분화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뭐 광역적으로 화산재를 흩뿌리는 분화 형태인데 네.
백두산 천년 대분화가 플리니식 분화 형태로 분출했었고 네. 후지산의 마지막 1700년대 분화도 그런 식으로 분출했었고 예. 이 화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굉장히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많은 양의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분출을 한다면 그 분연주 화산 그 재로 이루어진 기둥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예. 거의 성층권에 도달하게 될 거고 아. 얘가 굉장히 그 마그마라는 게 그래도 한 800도에서 1000도에 육박하는데 그게 분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수증기와 화산재가 뒤섞인 그 물질들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수증기와 화산재가 뒤섞인 그 화산재와 그 구름이 네. 온도가 거의 100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부력을 가져요. 예. 그래서 올라가다가 공기가 희박해지는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면 네.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내려오지를 못해요. 옆으로 퍼진다. 네, 네네. 여전히 그 부력이 있기 네, 때문에 떠 있어요. 예. 내려오지 못하고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산처럼 쫙 이렇게 넓은 지역을 덮는 거죠. 그래서 여름 없는 해가 생긴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탐보라 화산 때. 예, 예.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화산에서 그 한 뭐 수백 킬로미터 주변 영역입니다. 아, 네. 그 지역은 이제 우산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덮게 돼요. 그 네네. 우산 밑에 있으면 네. 화산재가 직접적으로 막 대량 낙하하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예. 우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산 구름 외에도 이제 거의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면 화산재가 제트 기류를 타고 그 우산 구름 반경을 넘어서 예. 거의 어떤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적 피해가 아니라 네. 전 지구적인 어떤 재앙이 좀 재앙이죠. 올 수가 예. 있는데 예. 지금 이 화산에서 과거에 화산재가 낙하했던 영역을 봤을 때 네. 비슷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난다면 네. 우리 한반도가 이 우산구름으로부터 화산재가 낙하하는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7,300년 전 키카이 칼데라가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영향을 미쳤던 범위를 따져 봤을 때 맞습니다. 이번에도 터진다면 한반도를 커버할 것이다. 우산 안에 들어올 것이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 일본 연구에서 이 키카이 칼데라뿐만 아니고 네. 아소산부터 해서 아이라, 아타 칼데라의 과거 분화 때 화산재가 이제 낙하했던 그 우산 구름의 영역을 이렇게 특정한 그런 네. 논문들이 있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북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 키카이 칼데라 경우에 마지막으로 7,300년 전에 분화했을 때 네. 우리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모두가 이 화산재 낙하 영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기 저 바깥 라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네. 경상도와 전라남도를 포괄하는. 예. 지금 그 보면은 그 키카이 칼데라가 있고 화산재 낙하 영역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네네. 저건 이제 바로 이제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 아. 그렇지만 이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 분화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우산 손잡이가 살짝 우산 중심에서 벗어나 걸리는 있다 거죠. 뿐이지 네.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화산재가 땅에 쌓여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단 보통 어느 정도 쌓이나요? 키카이 칼데라 정도가 폭발하면 땅에 쌓이는 화산재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분화구에서 가까운 곳은 화산재가 그냥 한 번의 분화로 수십 미터가 쌓이고 네. 그 뭐 일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키카이 칼데라에서 분화를 하더라도 일본 도쿄 지역까지 수 센티미터가 쌓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7,300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수 센티미터 정도까지도 화산재가 특히나 제가 있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남해안 지역 이런 곳은 수 센티미터 화산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수 센티미터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화산재가 쌓이면 식물들이 이제 사멸하겠죠. 그렇겠죠. 예, 식물들이 사멸할 겁니다. 일차적으로 나무가 됐던 농밭작물이 되었던 사멸을 할 수가 있고 그 제가 현미경 사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네. 화산재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재가 유리로 되어 있다고요? 흑요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흑요석. 그게 이제 예. 화산 유리고 주로 유무남질 용암이 굳으면 그 화산 유리가 됩니다. 까맣게. 그게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산산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화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미세먼지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그 흑요석- 눈이나 뭐 그런 것처럼 내리는 게 아니구나. 네, 완전히 이 모든 방향으로 칼날들이 예리하게 서 있는 그런 그 흑요석 파편들을 우리가 흡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나 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면 무게감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네. 그 마그마가 네. 그 폭발을 하는 이유는 마그마 자체가 폭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돌이 녹은 물이 왜 폭발하겠습니까? 아, 예. 예, 네. 마그마 안에 들어있는 예, 그 H2O 물 자체가 마그마로부터 빠져나오면서 팽창을 시키거든요. 예, 마그마를. 예. 마치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을 팽창시키듯이 마그마 안에는 대량의 물이 녹아 있습니다. 예, 예.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 그 질량의 한 10% 정도까지도 마그마 안에 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뭐 마그마가 100톤 있다 그러면은 물은 거의 한 10톤 정도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물이 한 번에 촥 빠져나오는데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마그마를 마치 팝콘처럼 만들어 버려요. 팝콘처럼 만든다. 네, 아. 굉장한 다공질의 네. 예, 그 팝콘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만들어진 그 백두산 주변에 가보면 네. 강물을 보면은 돌이 강물에 막 떠내려와요. 돌이 떠 있어요, 물에? 네. 그리고 우리가 부석이라고 부르거든요. 떠 있는 돌이다. 예, 뜰 붙자 써가지고 네네네. 부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화산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아주 낮습니다. 스티로폼 같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한번 올라가면 가볍다 보니까 내려오질 않고 계속 대기 중에 머물고 내려오더라도 공기 중에 계속 부유하면서 네. 사람이 호흡기를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얘들이 예. 다공질이다 보니까 물에 떨어지면은 얘들이 예. 물에 가라앉질 않아요. 아, 쟤네가 바다로 떨어진다고 해도 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과거 일본에 그서 일어났던 그런 해저 분화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부석들이 대량 산출이 돼 가지고 이 부석들이 떠돌다가 해안가의 어떤 어촌 마을이라든지 양식장 같은 데를 덮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물고기들이 먼지모로 막 주워 먹으면은 네. 그럼 뱃속에 그냥 그 부석들이 가득 찬 채로 죽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얘가 바다를 덮다 보니까 그 광합성을 못 합니다. 해양 그 식물들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 못 하게 되고 네.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낙하 피해가 일어난다면 네. 화산재가 우리 육상 영토의 낙하에서 일어나는 피해도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바다에 떨어져서 또 바다에 떨어지면은 얘들이 해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곳에 그냥 집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처럼. 네,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떠다니다가 몰려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류 부석이라고 합니다. 표류 부석. 네, 그래가지고 남해안에 양식장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이 대량의 화산재 부석, 표류 부석들이 어디 양식장을 덮치게 되면은 그 양식장 굉장히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런 피해도 있고요. 이 화산 물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도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선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합선을 유발하고 이 전력망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들은 화산재가 일본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그 화산재를 어떻게 처리할까, 제거할까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화산재 쌓인 거는 그럼 퍼다가 그냥 버리나요? 사실 비 올 때까지 비가 씻어주기를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 공급이 안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화산재가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난리인데 거기에 전기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KTX 같이 우리 전기로 가는 철도들 그렇죠. 이런 것들 마비될 가능성도 마비되겠죠. 크고요. 우리 행안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약 2mm 정도가 되면은 우리 전력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2mm만 쌓여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이네. 굉장히 큰 뭐 어떤 막 대량으로 쌓여가지고 막 파묻히고 이런 걸 상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1, 2cm 정도만 쌓이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다각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산재인데 그 영향권 안에 키카이 칼데라가 만약에 7천여 년 전처럼 터졌을 때 그 피해 범위가 우리 한반도 일부 지역도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카이 칼데라처럼 폭발 준비가 된 화산을 아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요인이었죠. 진동.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난카이 해곡 일대에서의 지진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일본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올해 규모 5 이상의 지진만 50번 정도 지금 보고가 될 정도로 지진이 잦고요. 올해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찾아오는 겁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최근에 올해 지금 지진이 산리쿠 지진이라고 지진이 한번 났었거든요.
4월 달에 났었습니다. 예. 네, 2달 전에 났었고 그때 규모가 7.5였습니다. 7.5. 7.5. 예. 지금 홋카이도하고 일본 혼슈 북쪽 끝 사이 그 지점입니다. 그 북쪽이군요. 예, 네네네. 예. 그 지점인데 네. 지금 뭐 다른 지진이 왜 자주 발생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그 후발 지진 주의보라고 하는 걸 발령을 했습니다. 후발 지진주의보는 뭐죠? 예. 예. 원래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이미 7.5라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니 예. 대비하라. 피난할 준비하라. 선발대 후발대처럼 네네네. 더 큰 지진이 따라온다. 예예.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진이 이게 뭐 먼저 일어난 지진이고 이게 본진이다. 본진 앞에 오는 지진을 전진이라고 그렇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본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뒤따라오는 작은 지진들도 여진이라고 예. 부르는데 이게 본진, 전진, 여진을 나누는 건 결국 지진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기록들을 보고 아 얘가 본진이었구나.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사후에 하는 거군요. 개념인데 예. 지금 본진이라는 게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기도 전에 얘가 전진이야. 7.5인데 니들이 본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본진 같은 전진이야.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진짜 본진은 따로 있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뭐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정부가 이번에 처음 말한 게 아니고요. 네. 작년도 12월 8일에 아오모리현 앞바다 같은 지역입니다. 네. 거기서 7.6짜리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는 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거기 이제 일본 기상청에 들어가 보면은 일본어뿐만 아니고 영어, 뭐 한국어로도 그래가지고 전 세계 언어로 다 이렇게 해서 일본 공식 사이트에다가 7.6짜리 지진이 났는데 another mega earthquake will follow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거대 지진이 또 따라올 것이다. 네네. 거대 지진이 따라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약 3일 전에 예. 7.3 정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예. 7.3 정도의 지진이 있고 3일 후에 9.0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3년도에 네. 그 지금 홋카이도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는 그 이트루프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네. 거기서 7.0의 지진이 나고 18시간 후에 8.5의 지진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2개뿐이잖아요. 2개뿐이죠. 큰 임팩트를 남긴 사례이긴 하지만 2개뿐이긴 하죠. 2개뿐인데 예.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대문에다가 딱 박아놨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본 정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쵸. 좀 생소한데 지질학자분에게도 좀 생소한 일인 거예요, 지금이.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그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기 들어가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죠. 예. 북해도 뭐 산리쿠 해역의 메가 지진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이세이 23년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3월 1일 도호쿠 대지진 교훈을 근거로 중앙방재회의 도호쿠 지방 방재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안 지진을 교훈으로 한 지진 쓰나미 대책에 관한 전문 조사회 에서는 향후 지진 쓰나미 대책의 상정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최대 클래스 거대한 지진 쓰나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라는 제언이 이루어져서 최대 클래스 해일에 대비해서 피난을 축으로 한 종합적 대책을 진행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는 최대 클래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항상 뭔가 매뉴얼을 짜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제 최대 클래스가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7.6인데 이미 네. 크잖아요. 그렇죠. 더 큰 지진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단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네. 그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가면 그 하루토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일본 과학자들이 시추를 합니다. 거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게 시추를 해서 이제 시추한 그 퇴적층을 쫙 뽑아 올린 그림이에요. 네. 저기 보면 노란 색깔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네. 여기 육상 호수거든요. 예. 예, 바다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해양 퇴적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거 이제 쓰나미가 쫙 그 아. 육상으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다가 해양성 퇴적물들을 거기다 딱 쌓아놓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쓰나미 퇴적물들이 이 육상 호수에 기록이 탁탁탁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연대를 이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이 유기물이나 이게 보면은 이 호수에 백두산 화산재도 쌓여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기까지 갔구나. 네, 백두산 화산재가 946년이니까 그게 또 중요한 타임 마커의 역할을 또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던 때가 예. 1611년에서 한 30년 사이 17세기 초라는 거예요. 17세기 초. 예, 17세기 초. 네. 그리고 이 17세기 초에 발생했던 지진에 대해서 일본 그 홋카이도대 그리고 도호쿠대 그리고 잠스텍이라고 일본 해양과학연구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곳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올해 또 역시나 그 네이처 계열 저널에 논문이 하나 또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논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미 400년 전 17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누적이 되었다. 음. 거기 치시마 해구라고 부릅니다. 예, 그 홋카이도 앞에 있는 해구를. 아, 이미 누적이 다 되었다. 예. 예. 그 중요한 거는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사람들 논문을 보면은 지진 공백역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 공백 역. 역. 예, 예.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 사이즈믹 갭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사이즈믹 갭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구에 가까운 아주 약한 곳은 지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딱 그 섭입하는 그 태평양판하고 딱 고정이 돼가지고 부착이 돼가지고 네.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네, 예.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만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한 예. 7점대 지진이 나요. 네. 그 얕은 곳은 그 부분이 미끄러질 때 사실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최근 논문, 그냥 올해 나온 논문의 결과가 뭐냐면 네. 지금 홋카이도 앞바다에도 똑같이 그 지진 공백역, 그러니까 단층 고착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네.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이 단층이 만약에 다음번 미끄러진다면 미끄러지는 거리가 약 20에서 30m 정도 된다. 20에서 30m. 네. 한 번에 단층이 30m로 쫙 미끄러진다는 거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9점대 지진이 났을 때 미끄러진 거리가 25m 정도 됩니다. 아, 네. 비슷하네요. 네, 같은 양의 변이가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때 400년 전과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기조로 바뀐 것도 맞지만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여기에 예. 단층 고착부가 만약에 깨지는 그 순간 지진이 난다면은 9점대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그 고착대가 깨지기 직전에 발생하는 것이 고착부보다 좀 더 깊은 곳 내륙 쪽에서 7점대 지진이 발생하는 것. 내륙 쪽에서. 동일본 대지진도 그랬습니다. 예. 고착부가 얕은 곳에 고착부가 존재했고 네. 내륙 쪽에서 한 7점대 지진이 난 다음에 그 고착부가 깨졌어요. 네. 그와 동일한 현상이 여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7.6짜리가 아오모리 지진하고 이번 마지막으로 났던 그 산리쿠 지진이 굉장히 대륙 쪽에 가까운 곳에서 났거든요. 네. 일본 육지 쪽에 가까운 곳에서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지진이 나면은 말 그대로 얘도 트리거인 거예요. 네. 지금 에너지는 이미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전이 그렇죠. 돼 있어요. 9짜리 지진이 날 장전이 돼 있고 네. 그걸 뭐가 트리거링을 해주냐의 문제인데 네. 이 7점대 지진이 그 트리거 역할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7점대 지진이 났다. 그럼 얘가 트리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18시간에서 한 3일 사이에 그 메가 어스퀘이커들이 났으니까 지금 한 일주일간 대지진의 트리거가 된다. 예, 주의보를 이렇게 두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거기 고착된 부분이 그 부서졌을 때 우리나라 쪽 지각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까? 당장 그
즉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즉시 영향을 줄 수는 없고 네. 뭐 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큰 영향은 줄 수가 있죠. 그 지금 그 일본의 지금 9점대 지진을 일으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태평양이 일본 그러니까 유라시아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유라시아를 서쪽으로 미는 힘이거든요. 이런 식 서쪽으로 미는 힘. 예, 네. 태평양이 우리를 밀고 있어요. 네네네. 밀면서 일본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섭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힘이 그 일본 동쪽의 그 섭입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네. 거기서 다 소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 열도를 지나서 동해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그 중국, 도미노처럼 예, 중국 네. 서부까지도 그 힘이 계속 아주 넓은 지역을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네. 물론 그 힘이 직접 가해지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변형이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그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예. 지금 그 츠시마 해구 산리쿠 지진 경계 외에도 그 똑같이 띄워놨어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24년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스페셜 링크가 있습니다. 예. 그 노토반도 지진이 뭐냐면 그 일본의 서부 해안이죠. 우리 동해입니다. 예. 동해에서 2024년도 재작년 1월 1일에 지진이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7.6의 지진이면 지금 아오모리 지진하고 비슷한 그렇죠. 예. 규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대비도 되어 있고 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이 서쪽에서는 큰 지진이 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노토반도는 좀 안 하고 있는 아니에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정부는 방치를 하다가 서쪽에서 또 503명이 사망했거든요.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때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왔어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토반도라는 그 반도 자체가 4m가 융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됐냐면 어제까지 물이 찰랑찰랑하고 배를 띄워놨는데 배가 지금 언덕에 올라가 있거든요. 배가 언덕에 가 있을 정도로 4m가 융기했다. 그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한 200m가 물러났어요. 그 지진 발생 이후에요? 직후에.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와. 그 국토가 늘어났다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500명이 사망했는데. 그럼요. 그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동해 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지금 그 이 일본 서부 해안 쪽에 지진이 거의 7.5 이상의 지진이 거의 10년에서 30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33년, 40년, 64년, 83년, 93년. 네. 예, 그 쭉쭉쭉쭉 오다가 24년도에 노토반도 지진인데 지금 뭐냐면 이게 지시하는 게 뭐냐면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한다는 거예요.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 네네. 그 태평양이 동에서 서로 섭입하잖아요. 네. 근데 동해 지각도 일본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섭입하는.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 미는 힘이 그냥 태평양이 아래로 들어가서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 너머에 있는 동해 지각을 일본 아래로 섭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기 일본 열도가 그러면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우리 동해라는 바다를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배호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배호분지는 일종의 숙명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다가 또 언젠가는 사라져요. 예, 우리 지구의 45억 년 역사를 봤을 때 영원히 보존되는 배호분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라질 건데 다만 어떤 형태로 사라질 건가가 이제 지질학자들에게 퀘스처닝이긴 한데 이게 지금은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면서 계속 한 10년에 3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을 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그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만 섭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도 섭입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연구해서 논문들을 냈던 거거든요. 그 자연재해 관점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뭐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게 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밝힌 결과는 우리나라 쪽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섭입 현상이 5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지질자원연구원 팀에서 밝힌 것은 지금 해안당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융기 속도 자체가 그 정도가 된다. 이걸 밝힌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500만 년간 지속된 현상이고 지금 현재도
약 만년에 4.5m 정도의 속도로 융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떠냐는 거예요. 네. 500만 년 지속된 현상이 그리고 지금 해안당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네? 실록에 왜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큰 지진들이 있습니다. 예. 한 2,000건 정도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17세기 보면은 네네. 두 건의 엄청 큰 지진이 있습니다. 예. 1643년에 울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있고요. 1681년에 양양 대지진, 강원도 양양 아시죠? 예. 이 대지진들이 있는데 네. 이 지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진을 감지했던 영역들 그리고 지진으로 일어났던 피해 규모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둘 다 7.0 이상의 지진으로 보고 있어요. 17세기쯤에 그 큰 지진들이 발생을 동해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특히나 이 양양 대지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특별한데 네. 뭐 이래요. 그 내용을 보면 소리가 우레소리 구구구구궁 하는 이제 땅이 진짜 미끌리면서 나는 그런 저주파 음이 들렸고 예.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을 쳤다. 이게 쓰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일본에서 나서 온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동해바다 어딘가에서 그러네요. 지진이 나서 그게 우리 그 아까 노또반도처럼 네. 쓰나미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개족을 거암들이 모두 붕괴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설악산이 이제 뾰족뾰족한 암석들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네.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보 혹은 560보 노출됐다. 지진 나고 나서 그러니까 노토반도에서 일어났던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예, 17세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봤을 때 예.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약 500만 년 전부터 섭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네. 해안 당구를 통해서 동해가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동해안이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 역사 기록 상에서도 400년 전에 7점대 지진이 일본 서부 해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지진이 연달아 났죠. 거기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7세기에서 400년 지나면 지금쯤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2043년이 되면은 울산 대지진이 났던 400년 그리고 뭐 2081년이 되면은 양양 대진이 났던 것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게 좀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해야 될지 그냥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게 그 공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홋카이도에서 마지막으로 400년 전 지진이 났을 때가 1611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네. 그 지진이 9점대 지진이 그 홋카이도 쪽 일본 쪽에서 나고 나서 우리나라 17세기에도 그런 지진들이 났었거든요. 예. 아까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리냐면 일본 쪽에서 나는 지진이 우리나라 쪽의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렇지.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몇 센티미터 끌려갔고 훨씬 더 지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지금 그런 것들이 과거 400년 전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본 홋카이도 예. 쪽 지진과 우리 동해안 쪽 지진 그 패턴도 지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4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큰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전반부에 말씀하신 키카이 칼데라 화산 그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도 우리나라가 들어오고 또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지진들도 우리 쪽 지각에서의 어떤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뭐 아니면 뭐 우리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일본 뇌각부 홈페이지를 가면 그 일본에서 이제 4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일본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딱 박아놨습니다. 20만 명 사망할 수 있다라고. 와. 네네네. 그 20만 명 사망을 그 추산한 그 근거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최신의 과학적 견해에 근거해서 최대 규모의 지진 쓰나미로부터 방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계했다. 그러니까 과거 400년간, 과거 600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호수 태적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 가장 육지로 많이 침범했던 쓰나미 사례를 적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2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자가 가장 많아지는 경우인 피난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적설의 영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겨울의 심야를 상정했다. 진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네, 대비하기도 가장 어렵고. 단순히 지진 자체의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후적인 환경도 지금 뭐 기상적인 상황도 최악인 그런 상황을 해가지고 방제 대책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 지금 우리가 방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20여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구체적 방제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지진 대피소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프로토콜들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뭐 겨울이고 쓰나미에 맞고 이래가지고 동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온 설비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해 놓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2만 명까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우리가 다 생각해 놓고 네네. 방제 대책을 세워놨다라고 네네네. 하니까 조금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믿음이 그렇죠. 가네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동요할 것이다. 뭐 애매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 심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대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정부 지진 방제 정책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인자를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예. 그 과학적으로.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워킹 그룹이라고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부 인사들하고 이 죄에 대해서 회의한 네.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나왔던 내용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그 내각부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와.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볼 내용이라고 상정을 하고 아예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대비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우리는 그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만 잘 따르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떨까요? 뭐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황을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기범 교수에게도 생소한 후발진이라는 개념까지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방제 대책을 세웠던 일본의 사례를 우리도 좀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거는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키카이 칼데라 화산 폭발 가능성과 또 현재 일본 지진 상황에 대해서 또 김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